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은 가상자산 시장에 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폈는데 어저께 밤에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서 가상자산 시장은 지속적인 자산으로 등극할 거다. 이런 식의 말바꾸기를 갑자기 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참고로 이제 연준은 아주 오래전부터 달러의 헤게모니가 이제 점점 녹는다는 거를 알고 있었고 그 에너지를 사실은 이 가상자산 시장에 녹여내고 있었습니다. 저희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준이 가상자산 시장을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미디어를 가지고 간간히 이제 반어법을 섞어서 이제 뭐 대중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거를 도모를 하긴 하지만 어쨌건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자 이제 그런 얘기는 그만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뉴스를 토대로 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 6월달 이제 금리 동결이라는 발표가 났고 이제 즉각적으로 일시적으로 하향을 했고, 그 다음에 통수를 지금 뒤통수를 치면서 호재거리 뉴스를 블랙록을 통해서 던지면서 시장을 상승으로 이끌어 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7월 달에 이제 분기점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요. 이제 7월 달에 미국 하원금융위원회 공화당이 7월 11일 날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상품과 증권에 관한 명확성에 권한을 부여하고 규제 대상이 되는 암호화폐 가입에 관해서 상품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여기 내용이 나와 있죠. 이거는 XRP 소송에 관련해서 이거랑 매칭시켜서 보시면 되고, 7월 달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법안에, 그러니까 USDT라든가 USDC에 관한 것도 명확성이 나오면 그게 아마 이제 지금 모닥불에 신나를 붓는 격이 되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스테이블 코인이 사실은 메인 핵심이 되는 유동성 주입구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7월 달로 들어가면서 중요한 시점으로 갑니다. 여기 이제 리플 CEO가 브래드 갈링하우스 SEC가 규제 불명확성을 무기로 전 산업을 혼돈에 빠뜨리고 있는 시점이다. 되게 아이러니한 거는 SEC는 코인베이스가 하고 있는 커스터디 서비스 이런 거를 가지고 증권성 행위다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블랙록은 아주 오래전서부터 코인베이스 프라임을 통해서 커스터디 서비스를 진행을 했었어요. 이게 2022년 8월 달부터. SEC는 사실은 거짓된 행위를 지금 하고 있었던 거고, 자 브래드 갈링하우스 얘기가 맞는 거고,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블랙록이 비트코인 스팟 ETF를 신청하면서 여러 개의 기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줄줄이 비엔나로 계속 신청을 하고 있어요. 이게 향후에 이제 하반기에 판결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기대감으로 사실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대감에 역행하는 발표가 만약에 나오면 시장은 순간적으로 급냉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기대감 때문에 올라갈 때가 오히려 승인 났을 때보다는 조금 더 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오히려 승인이 나면 그때서부터 비트코인을 매도하는 그런 행위가 시장에 들어가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이 포우코인에 관한 얘기인데, POW, 자 러시아가 2024년까지 암호화폐 채굴 합법화를 목표로 한다. 되게 생뚱맞죠. 러시아도 계속 이제 밴시키는 어떤 그런 행위를 계속 정책적으로 발표를 했었어요. 이 채굴에 관해서. 근데 사실상 그것도 거짓이었습니다. 러시아가 천연가스랑 천혜의 자원인, 어떻게 보면 환경 조건 자체가 평균 기온이 다른 데보다 낮아요. 시베리아를 끼고 있기 때문에. 근데 채굴을 반대한다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 미디어를 보고 여태까지 거짓된 선동을 당했던 거고, 실상은 러시아는 국제거래를 위해 암호화폐를 수용하고 있다. 탈달러의 중심에 선 게 사실은 중국을 앞에다 세우고 러시아도 같이 움직였던 거죠. 탈달러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분쟁이 생기면서 스위프트 1.0망에서 배제가 되면서 달러를 국제거래에서 쓰지 않게 되죠, 이들이. 그래서
이들이 스위프트 1.0을 버리고 스위프트 2.0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거버넌스 형성을 비하인드에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당국이 암호화폐와 춤을 추는 것은 내부 채택이 아니라 국경 간 거래를 위한 것이다. 우크라이나 침공이 여러 강대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 당국은 국제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거 미국에서 이제 스위프트 1.0으로부터 제재를 하면서 탈달러화를 이제 시작했죠. 근데 러시아는 사실은 2014년서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사실은 탈달러화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시겠지만 미르라는 이제 러시아 중앙은행이 만들어낸 시스템을 통해서 사실은 탈달러를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우크라이나 이 전쟁에 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우연히 발생된 게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되면서 사실은 전 세계 공급망이 G7을 중심으로 한 북미 쪽 연합 그쪽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한 브릭스와 오페크 플러스로 이 공급망 자체가 다시 축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우리는 축의 이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쨌건 지금서부터 다가오는 10년, 20년, 30년간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가 되는 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이런 신흥국 개발도상국이 주도하는 그런 세상으로 서서히 나아가기 시작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거기에 이제 탈달러화가 진행이 될 거고 그게 매칭이 될 거고 가상자산은 더불어 같이 움직일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비트메인의 비트코인 채굴기 수입업자 러시아에서 범죄 수사 착수. 이게 2019년 7월 31일이었어요. 이미 러시아는 많은 채굴기를 비트메인으로부터 수입을 합니다. 이때 이 얘기가 나온 게 관세를 내지 않았다. 그래서 이거 불법이야 라고 얘기를.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이미 러시아 본토에서는 채굴 시장이 존재를 했었단 얘기예요. 뉴스에서는 아니라고 뭐 밴시킨다 얘기가 나왔지만 암암리에 러시아 정부는 용인을 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더 웃긴 거는 2018년 3월 12일 날 비트메인 세계 최고의 이제 A식 채굴기 빼내는 그런 회사죠. 소프트뱅크한테 이제 투자를 받은 러시아의 수리센터를 개설합니다. 이 수리센터는 국내에 없어요. 아시겠지만 국내에서 고장이 나면 다시 배에 실어서 비행기에 실어서 다시 보내야 됩니다. 근데 러시아에 수리센터가 들어갈 정도면 이미 수많은 채굴기가 중국으로부터 러시아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채굴 코인에 관해서 그러니까 비하인드에선 이미 채굴을 계속 했다는 얘기 반증이고, 비트메인이 이루크츠크에서 A식 채굴기 수리를 한다. 그래서 이 중국 회사가 러시아의 본토에 이 A식 채굴기 수리센터를 지었다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이미 진행됐던 거고, 러시아 SPFS, 중국 CIPS. 어쨌든 지금 얘기가 거론이 많이 되지만 사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스위프트 1.0 파괴와 XRP를 주축으로 한 스위프트 2.0망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었던 거고, 제가 참고로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는 신흥국과 개발도상국만 이 스위프트 2.0망을 쓴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친미 국가들도 여기에 쏙쏙들이 지금 붙기 시작을 함. 탈달러화를 외치면서 외환보유고에서 달러를 배제시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거는 향후에 이제 제가 영상에서 따로 이제 말씀을 또 드릴 거고, 자, 이제 탈달러화에 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이코노미스트, 자, 브릭스 통화의 생존 가능성 논의, 중국 위에나 패깅이 첫 번째 주요 단계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아마 8월 달이 될 거예요. 자, 사람들이 이제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탈달러화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보통 이분법 논리로 보통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중국 아니면 미국, 미국 아니면 중국. 그거는 그냥 이분법 논리일 뿐이에요. 흑과 백 논리일 뿐이고,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근데 앞에다가 위에나를 내세웠을 뿐이지 사실은 그 이면에는 브릭스, 오페크 플러스, 아세안이라든가 수많은 국가들이 들러붙습니다. 그게 공동통화를 연출을 하는 거고, 요런 관점으로 보셔야 되지, 그거를 그냥 단순 미중만 이렇게 깔고 보시면은 조금 이제 단편적인 시각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국제결제은행에서 일했던 경제학자가 미국 달러와 공존하는 브릭스 통화의 가능성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했다. 중국이 모든 브릭스 국가의 주요 무역 파트너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위에나에 고정하고 양자 환율을 조정하는 것이 첫 번째 주요 단계가 될 것이라고 제안을 했다. 여기 공동통화에 관한 얘기가 서서히 나옵니다. 이거는 XRP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8월 달이 이제 분기점으로 될 거고, 예, 그리고 소송에 관련한 거는 7월 달이 아마 분기점이 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ETF에 관한 거는 그 이후 9월 달, 10월 달, 11월 달 뭐 이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DBTC 할인율이 블랙록이 신청을 하면서 처음에 마이너스 40%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마이너스 36에서 이제 서서히 이제 마이너스 쪽에서 어느 순간 플러스가 돼서 프리미엄이 붙겠죠. 그래서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올라간 상황이 되면 그 상황에서 GBTC가 이게 스팟 ETF로 승인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러면서 매도를 하기 시작을 하겠죠. 예. 매도를 하면서 그 자금이 제네시스 트레이딩으로 들어가고 그 제네시스 트레이딩으로 들어간 자금이 FTX를 살리지 않을까. 그래서 FTX 2.0이 하반기에 다시 재오픈하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모든 것이 이제 맞물려 있는 거죠. 그래서 코인데스크에 이렇게 뉴스가 나왔었어요. 여기 마이너스 40%에서 35%까지 떨어졌어. 그래서 지금도 아마 계속 이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GBTC 마이너스 프리미엄은 점점 아마 퍼센테이지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전향되고 있을 거예요. 플러스로 어느 순간은 전향되겠죠. 시간이 좀 흘러가면.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GBTC ETF 제출로 가능한 허점을 목표로 한다. 뭐 이 얘기를 제가 이제 가져온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가 이 얘기를 했었어요. 마이클 순앤샤인 새로운 이제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의 CEO가 3분기 말이 될 거야. 이 분기점이 되는 거는 승인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아니라 결정되는 거는 3분기 말이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 전후에 블랙록에 관한 얘기도 분명히 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3분기 말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기대감을 걸고 아마 지속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 그리고 우리는 이제 GBTC만 가지고 그리고 이더리움만 가지고 그냥 ETF 될 거야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예전서부터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 캐시도 그리고 라이트코인도 G캐시도 뭐 스텔라 루멘 호라이젠 뭐 이더리움 클래식 전부 다 ETF가 향후 될 가능성이 일단 1차적으로 전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코인들. 그래서 어저께 좀 비트코인 캐시가 순간적으로 다른 타 코인들보다 좀 그죠? 반발성이 높았어요. 그게 단지 일회성으로 EDXM 거래소가 런칭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오래전부터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고 EDXM은 기관들만 거래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냥 일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올라갔을까요? 이미 매집을 해놓을 만큼 해놓은 상황에서 호재거리 뉴스를 던지면서 이제 개미 꼬시기를 했겠죠. 그리고 상승하면 우리는 심리적으로 이제 매수를 하니까 보통 그거를 뭐 이용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여기 CME 그룹 그러니까 전 세계 이제 상품에 관련해서 이제 거래 축이 되는 그런 데죠. 파생 상품. 금리나 주가지수, 외환, 에너지, 농산물, 금속 그래서 다양한 주식시장에 관련해서 다양한 상품을 ETF를 추종하고 인덱스를 뭐 나열해서 뭐 부과되는 여러 가지 이제 상품을 만들어내는 데인데 이게 중요한데 CME 그룹을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CME 그룹에서 이제 이 인덱스를 마련하기 위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여기 나와 있는 거래소의 가격을 추종을 했었어요. 비트스탬프, 코인베이스, 제미니, 크라켄 여기 나와 있는 거래소들이 SEC하고 사이가 썩 안 좋죠. 그래서 홍콩이라든가 싱가포르라든가 두바이라든가 케이먼이라든가 바하마라든가 막 이런 데다가 이제 라이센스를 받아서 옮겨가겠다 막 그렇게 있었죠. 사실은 CME가 했었던 행위가 이 인덱스를 추종했던 행위가 이게 거짓이었냐. 오히려 SEC가 했던 행위가 거짓이었고 이거는 밑바닥에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콘크리트를 불면서 지하실을 이미
지반을 건설했던 행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인덱스를 추종했던 이유는 ETF 상품하고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어떤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일단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이거는 기본적으로 뭐 이미 다 검증이 됐기 때문에 보시면 알고랜드 아마 증권성 12에 있을 거예요. 근데 CME에서 추종을 한다. 비트코인 캐시 CME에서 추종을 한다. 카르다노 증권성 12에 있어요. 근데 CME에서 가격을 추종을 한다. 체인링크, 코스모스 이거 다 이제 증권성 12에 있는 코인들이죠. CME가 바보가 아니에요. 라이트코인, 채굴코인, 폴카닷, 폴리곤 이것도 12에 걸려 있죠. 솔라나 이것도 걸려 있죠. 스텔라 루멘, 유니스왑 이렇게. 그리고 어쨌건 우리는 가격이 급등하면 믿음도 커지는데 그러지 말자라고. 그냥 일관성 있게 그냥 장기 프레임으로 그냥 보시면 돼요. 그냥 아유 나는 5년을 투자했는데 막 이게 아니라 그냥 일정 시점을 넘어가면 내가 투자한 금액의 곱하기 10배가 될 거야. 차라리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도하게 무리수를 두고 부채를 지는 게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거든요. 제가 예전서부터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계속 이 강조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부채는 지지 말자. 대출은 하지 말자. 있는 한도 내에서 믿음 만큼만 투자를 하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도 아마 올라가니까 갑자기 관심도가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진득하니 진짜 제도권 수용이 될 때까지 그냥 분할 매수로 그냥 계속해서 임하는 게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내 범위 내에서. 그리고 CBOE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거는 상품하고 관련된 거, 이거는 옵션하고 관련된 거죠. 자,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참고로 비트코인 캐시는 여기 보면은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뭐 이미 다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만 비트코인 캐시하고 라이트코인은 사람들이 이거 하는 게 뭐가 있냐, 끝났다, 이런 얘기들을 주로 많이 했었죠. 아시겠지만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개인이 언급하는 거에 기준을 두지 말고 기관들이 CBOE, CME, 뭐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EDXM 이런 데가 어떤 기준을 갖고 어떻게 바라보느냐를 기준으로 잡아야 투자에서 승리한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 보시면은 DCG 그룹의 투자자입니다. 나스닥은 홍콩 SFC에 요 코인들을 신청을 해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체인링크, 폴카닷, 유니스왑, 비트코인 캐시, 스텔라로엔, 이더리움 클래식, 파일코인도 엄청나게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죠. 자, 결국에 결과를 보자는 거죠.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도 사람들이 하는 게 뭐가 있냐, 채굴뿐이 없다, 호재거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항상 통수를 친다고요. 이더리움 클래식이 만약에 실제로 이더리움 가격까지 만약에 가면 세상이 아마 뒤집어질 거예요. 자, 시리아 브릭스의 달러 폐기 주도 촉구, 중국과 위에나 채택 논의. 우리는 이제 위에나가 어떻게 기축이 돼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중국은 지금 전 세계 오페크 플러스, 아세안, 거기다 브릭스도 기존에 중국 포함 5개국에서 플러스 19개국이 되고 여기에 점점점 플러스가 돼서 더 많은 국가들이 여기에 들러붙습니다. 공동통화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위에나가 어떻게 탈달러화를 주도해, 이렇게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죠. 내가 보는 시야에서, 내가 아는 상식에서 그쳐서 그냥 해석을 해버린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조금 오픈된 마인드로 스폰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좀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알고 있는 뉴스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그 외환거래에서 러시아 재무장관이 이런 언급을 얼마 전에 이제 했었어요. 이 크립토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거야, 국제 거래에 있어서. 그러니까 뭐 무역 거래나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SPFS 루브라를 토대로 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가상자산을 BTC가 될 수도 있고, 이게 라이트코인이 될 수도 있고, XRP가 될 수도 있고, 이더가 될 수도 있고, 이클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 얘기를 돌려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자, 어쨌건 긍정적으로 지금 러시아도 점점 말이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지하 자원에 관한 얘기를 이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공중파에서는 러시아가 끝났다, 뭐 나토군한테 밀린다, 푸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데 우리나라에 나오는 공중파에서 나오는 떠드는 사람들 100%그 사람들 말 얘기 들으면 뒤통수 100% 맞습니다. 저는 진실만을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2021년 4월달 기준으로 해서 여기 독일의 천연가스 얼마만큼 의지를 하냐, 여기 5.1%였어요. 노르웨이를 보세요. 19.3이었어요.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2021년 여기고 자, 참고로 이제 독일은 유로존을 구축하는 양대 축 중에 하나이죠. 프랑스가 어떤 브릭스한테 초대장을 요구를 한 걸 아마 아실 거예요. 네. 그 의미를 또 잘 아셔야 되고, 그것은 G7의 향후 미래와 또 연결이 돼 있습니다. G7도 지금 점점 위태위태해지고 있는 현재 상황이에요. 자, 어쨌건 이런데 결론적으로 자, 2022년 이제 12월 달이 되면서 독일은 이제 러시아의 천연가스에 의지하는 비율이 4.0으로 줄어듭니다. 단 1%가 줄어들었어요. 이 의미는 아직까지도 러시아로부터 수입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단 중요한 게 노르웨이가 19%에서 42%로 천연가스를 더 필요로 해요. 러시아로부터. 뭘 뜻할까요? 이게 뜻한 바는 그러니까 이 노르웨이는 러시아 말을 들어야 됩니다. 중국과. 그래서 중국의 외교부가 제가 알기로는 노르웨이에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여기에는 친미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북극회 이번에 의장국이 노르웨이거든요. 그래서 차세대 2024년이 되고 2025년이 될 텐데, 북극권의 분쟁이 일어나면 거기에 힘을 도모하기 위해서 러시아와 중국은 이미 지하 자원을 섭렵하기 위해서 노르웨이를 매수를 합니다. 네. 이 얘기는 아마 공중파 미디어에 나오진 않을 거예요. 어쨌건 지금 지하 자원에 그리고 러시아에 관한 얘기를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란색이 짙으면 짙을수록 이거는 기온이 낮은 거예요. 아시겠지만 채굴기를 가동하면 가동할수록 온도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기온이 낮으면 여기 장점이 훨씬 크죠. 거기다가 천혜의 보고인 천연가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게 러시아예요. 그럼 이들이 가상자산을 오히려 옹호하고 포용을 하지 반대할 이유가 절대 없다는 거죠. 거기다가 우크라이나 분쟁으로 인해서 그 전부터 미국과 껄끄러웠는데 당연히 달러화에 앞장설 수밖에 없죠. 채굴을 주도하죠, 당연히. 그러면 포우코인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 채굴코인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 자, 그리고 이거는 지금 현재 기상이변하고 이제 매칭해서 말씀드릴 물을 위한 전쟁. 유럽은 또 다른 극단적인 여름을 앞두고 물 부족에 대한 경보를 울린다. 6월 16일 날, 6일 전에 나온 뉴스인데, 아시겠지만 전 세계 엘니뇨, 라니뇨로 인해서 가뭄이 점점 심해지고 전 세계 평균 기온은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현재 단계입니다. 당연히 곡물 수확량은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자, 물은 없고 온도는 올라가니까 가물죠. 그러면은 그죠? 수확량이 감소되죠. 그러면 이 곡물이나 지하 자원에 관한 패권을 가지고 있는 거는 어디예요? 오페크 플러스와. 자, 기온이 올라가면 에너지가 더 필요합니다. 에어컨을 틀기 위해서. 겨울에는 더 추워지면 난방을 틀기 위해서 에너지가 더 필요합니다. 러시아가 포함된 오페크 플러스. 목소리가 점점 커져요. 거기다가 곡물 수확량이 감소한다. 그러면 브릭스 플러스. 자, 이들의 GDP, GNP가 더 올라가면 올라갔지 하락할 확률보다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들은 탈달러화를 지금 외치고 있고, 탈달러화의 주축이 되는 거는 사실은 스위프트 2.0 망이고, 자, XRP가 중심축이고, 그 망을 통해서 비트코인이 됐건 여러 가지 코인들은 이 운동장 안에서 뛰어놀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이제 일본의 폐수, 자, 원전 폐수 때문에 이게 일시적으로 지금 막 그런데 29.6이라고 됐는데, 제가 알기로 곱하기 2배
2배 이상 올라간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천일염 가격이. 근데 이거는 그냥 단편적인 거고, 소금 말고 다른 것들도 아마 곡식이 주택에 아마 그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점점 먹고 살기 힘든 시절로 점점 가고 있어요. 그리고 SEC는 증권성 시비에 카르다노를 넣었는데 비투르는 오히려 여기 보시면은 스테이킹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스테이킹 서비스도 사실은 증권성 행위인데 비투르는 고집을 부리면서 그냥 합니다. 진행을 시킵니다. 이게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예. 하여튼 지금 그렇다는 거고. 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바이낸스 창펑자오 만나서 사진을 찍었어요. 자, 유로존에 그러니까 SEC가 막 그러는 동안에 바이낸스라든가 몇몇 개 이제 주요 핵심되는 거래소들은 뭐 동아시아에서는 홍콩이라든가 싱가폴, 뭐 두바이 뭐 이런데, 그리고 여기 유로존에서는 프랑스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옮겨가면서 지금 사세를 계속 확장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이 밑에 이제 녹색 부분은 이제 브라질 이제 그 옥수수 수출이고, 이거는 미국 수출량인데 미국은 수출량이 엄청 줄어듭니다. 어느 순간 브라질이 앞섭니다. 뭐 종자 교량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건 중요한 거는 미국은 그러니까 중국에 수출하는 양을 줄어들고 브라질이 수출하는 양이 늘어난다라는 거는 뭘 뜻하냐면, 기존에는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많이 받았었어요, 중국이. 그러면 이거는 그냥 옥수수 단편적인 얘기 하나일 뿐이지, 옥수수뿐만 아니라 그게 밀이 될 수가 있고, 뭐 수수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뭐 깨가 될 수도 있고, 콩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곡식들이 다 이렇게 뭉쳐서 이거를 미국과 거래를 안 한다. 그러면 달러 교역이 없게 되겠죠. 어쨌건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탈달러화는 점진적으로 아주 서서히 가속화될 거예요. 분명히. 지금 우리는 말도 안 된다, 중국은 망한다 이러고 있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죠. 2027년이나 돼야 사람들은 인지를 할 거라고. 네. 자, 2027년 정도가 가면 아마 사람들이 그렇구나. 예. 중국의 GDP, GNP가 이렇게 성장을 했구나. 중국을 좋아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현실적으로 지금 돌아가는 거를 그대로 그냥 말씀드릴 뿐이에요. 예. 인도라든가 뭐 이런 데가 이제 부상을 하겠죠. 내수 시장을 통해서. 미국은 내수 시장이 없냐라고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겠지만, 일단 전반적으로 어떤 사회 성장이나 전반적인 뭐 인구 성장이나 여러 면에서 어느 정도 정점을 찍은 선진국들은 정점 이상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보통 고도화되면 하락을 합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일 거고 프랑스도 마찬가지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거든요. 예.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가상자산에 투자를 필수적으로 하는 거고, 이게 가상자산의 상승이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듯이 그냥 일회성으로 일시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화폐 시스템 전체와 사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잘 투자를 하신 분들은 뭐 이걸 5년 내에 끝내는 게 아니라 향후 10년 그 이상도 아마 막 인생이 되게 많이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단기적으로는 뭐 3년에서 5년 내에 크게 바뀌긴 하겠지만, 어쨌건 그렇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점점 더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마지막 선택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시는 거죠.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